안녕하세요. 김용민 TV의 감초.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풀벌레 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한밤중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풀벌레 소리가 자욱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제 서재에서 녹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범의 화산도 읽기 벌써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제2권에서 3장과 4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산도 2권에는 3, 4, 5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장과 4장은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5장은 남승지와 강몽구가 일본으로 공작감을 마련하러 갑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묶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제주 1948년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이방근과 이유원의 어머니 제사가 있는 날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방근의 어머니 생모죠. 생모의 제삿날이 음력 1월 24일, 양력으로는 3월 4일입니다. 제 아버지 제삿날도 잘 모르면서 이방근 생모의 제삿날은 다 외워야 하다니 웃음이 나네요. 근데 소설 읽을 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점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나중에 왜 중요한지는 하나씩 밝혀줄 겁니다. 자, 3장을 볼까요? 3장에서 이방근과 이유원, 남매죠. 대단히 중요한 캐릭터들입니다. 둘 다. 그런데 이방근은 자신의 여동생 이유원을 남승지라는 이 비밀 조직원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해요. 우리 남승지가 제1장에서 등장했었죠. 이방근, 이유원, 남승지의 관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근과 이유원은 남매고요. 이유원과 남승지는 연인인 듯한 연인이 아닌 묘한 사이가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 보시죠. 어떤 관계인지. 이유원은 서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박산봉 남해자동차 운전수인데요. 3장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죠. 이 비밀 조직원 방원입니다. 그리고 양준호 기억나시죠? 군정청 통역에서 지금 도지사, 한 지사죠. 도지사의 비서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흰둥이가 있습니다. 이유원이 어머니 제사를 맞이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목포에서 다 죽어가던 고양이를 데리고 오죠. 그 이름이 흰둥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의 주요 내용은 이유원의 귀향, 어머니 제사를 치르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방근의 산책. 이방근의 산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방근은 대단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화산도가 어려운 이유가 이방근의 내면 또는 심리 상태를 계속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꼭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 재밌게 들으시고 혹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눈길에 닿거든 그냥 넘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선관이라는 이 요리점이죠. 요리점이 있는데 이 명선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해방 1년지라는 그 책을 펼칩니다. 해방 1년을 맞이해서 펴낸 책자죠. 이 책자의 내용들이 그 해방 공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미군의 포고문, 소련군의 포고문, 그리고 신탁 통치와 관련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 등등이 실려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함께 하면서 소설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남승지와 이유원의 만남입니다. 남승지와 이유원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이방근이 양준호를 통해서였죠. 흥미진진합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화산도를 뭐 정치소설, 역사소설로 읽어도 좋습니다만은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통속소설이랄까요? 뭐 대중소설을 읽어도 좋습니다. 연애소설을 읽어도 되고요. 또 남승지가 아니죠. 이방근이 먹는 이 음식에 주목해서 읽어도 재밌습니다. 이 제주도의 그 지리, 특히 제주시 근처의 지리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도 재밌고요. 다양한 그 관점이 있으니까 굳이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만 강조점을 두고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화산도에는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4장은 이방근 어머니 제삿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서양 소설의 경우라면은 뭐 무도회나 또는 파티, 사교 모임, 대단히 중요하죠. 플로베르의 소설 감정교육에 보면은 경마장 나오죠. 경마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다시 플로베르의 이 마담 보바리를 읽으면은 공진회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공진회가 또 대단히 중요하죠. 그곳에서 많은 눈길들이 오가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이 선이 닿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총 집결해서 여러 가지 관계망들을 형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교 모임이나 이 파티나 이 무도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마장일 수도 있고요, 운동회일 수도 있고, 또 제삿날일 수도 있죠. 이방근의 집안, 아버지 이태수의 집안이 대단히 건화해서, 집안이 건화하단 말이 적절한가요? 제주에서는 끝발 있는 이 집안이어서 제삿날 풍경도 대단합니다. 이 가족주의가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죠. 그리고 이 명문가, 이 부잣집, 이 제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죠. 최상화, 기억하시죠? 판사. 최상화의 사촌 동생이죠. 제 이름이 이사입니다. 형인가요? 그리고 최용학, 최상규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마완도가 등장합니다. 서북 청년단 제주 부지부장입니다. 제주지회 부지부장이죠. 목탕영감 꼭 기억하세요. 우리 부엌키와 목탕영감과 그리고 부스럼영감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원식 외과의사가 있고요. 차선생 이방근의 국민학교 스승인데 이 국민학교 스승이 술 취해서 하는 말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방근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이런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근이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주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지사까지 왔어요. 도지사까지. 그리고 정세영, 이방근의 외가 쪽 형이었죠. 양준호, 김동진 한라일보 기자였습니다. 유달현, 중학교 교사죠. 3학년 담임입니다. 비밀 당원입니다. 남로당 당원이죠. 기회주의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학교 그러면 아마 제주도에서 오연 고등학교가 아주 유명하죠. 그쪽이 배경이 아닌지 싶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방근의 육촌 형이 있고 또 이상근의 아버지. 여기에 이제 뭐 음식을 차리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계모인 선옥이 등등이 등장합니다. 얼추 그림이 보이죠? 3장과 4장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월 2일 산책하는 이방근의 눈에 비친 남문거리의 풍경 보겠습니다.
남문 거리로 들어서자 전봇대나 민가의 판자벽에 붙어있는 5구 총선거 절대 지지라든가 민족적 총선거를 반대하는 국적, 소련의 앞잡이 빨갱이를 말살하자, 민족 정기를 지키자, 애국적 서북청년회 등의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그는 가로등에 비친 판자벽에 붙인 포스터 앞에 멈춰섰다. 한동안 서 있다가 서툰 붓글씨로 험하게 쓴 검은 글자를 바라보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포스터 앞에 서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파동을 확인해 보았다. 작은 물이 흔들리듯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것은 불쾌한 감정의 흔들림이었다. 내 마음이 포스터 앞에서 움직이고 있다. 무관심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이방근은 담장 및 도랑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렸다. 네, 이런 식입니다. 남문 거리에서 전봇대나 판자벽에 5구 총선거, 처음에는 5구 총선거로 예정되어 있었죠. 하루 연기해서 50 총선거로가 치러집니다만은 5구 총선거 절대지지, 민족적 총선거를 반대하는 국가의 도적, 소련의 앞잡이 빨갱이를 말살하자. 다 이승만 계열에서 나온 이 전단들이죠. 그리고 애국적 서북청년회, 이런 전단지가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중요한 정보원이 돼요.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설을 전체적으로, 대단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바라보다가 또 이방근의 감정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소설이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이방근의 감정과 이 심리의 풍경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작은 물이 흔들리듯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것은 불쾌한 감정의 흔들림이 없다. 내 마음이 포스터 앞에서 움직이고 있다.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화산도의 이 기술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기술 방법이에요. 간접 화법을 통한 심리 묘사, 감정 묘사죠. 자, 이런 남문거리 풍경도 하나씩 잘 보시고요. 제주도 지도 하나 큰 것 놓으시고 놓고서 이방근의 동선들도 파악해 보십시오.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장소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관덕정. 혹시 이 제주 여행하신 분들 들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덕정이라는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고요. 이 관덕정 앞에 돌하르방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돌하르방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감정을 침묵하는 육체 안에 가두어 버린 듯한 부엌키의 표정과 닮은 돌하르방. 그러니까 민중의 표상처럼 보이죠. 그리고 목탁 영감을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도 돌하르방을 언급합니다. 이 돌하르방이라는 그 메타포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볼까요? 명선관에서 해방 1년지를 펼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탁 통치에 대한 상념을 쭉 이어나갑니다. 이 시간은 짧게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번 학기 이 화산도를 익히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이 김유문 TV에서 진행하는 오늘을 읽는 책의 이 상세 버전, 풀 버전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진행하죠. 유튜브 정선태 TV에 오시면은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1시간 반, 90분 가까이 한 강좌가 진행되니까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이방근의 상념을 따라갑니다. 생각해보면 38도선 해방 직후에는 남북이 분단되리라고는 적어도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로서 사회의 혼란과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2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뒤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게다가 무장봉기라도 일어난다면 시국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예측하기 어려웠다. 애당초 5월 총선거의 원안이 된 지난달 26일 국제연합 소총회에서 결의한 가능지역 선거안, 남한만의 선거안을 제출한 것은 미국이었다. 남한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출현. 이것은 이미 눈에 보이는 줄거리가 아니었던가. 신탁통치. 이게 모든 일의 화근이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탁통치에 관한 오해가 있었다고 언급하는데요. 신탁통치는 어디까지나 조선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이른바 그 정부가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의 토대를 확립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발표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고 이방근 자신도 민족적 감정에서 강한 거부감을 일으켰다. 이 신탁통치에 관한 긴 언급들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탁통치에 찬성하면은 빨갱이, 반대하면 애국자. 이 이분법이 그대로 관통했죠. 그리고 친일파 세력들이 반타운동의 전면에 들어서면서 친일을 반공으로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이건 트러스티십이라고 하는 신탁통치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정작 진위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 정치의 주도권은 우익들, 친일파 세력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신탁통치가 지닌 현대사의 의미에 대해서, 해방공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용옥 선생,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우린 너무 몰랐다 라는 책의 3장과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방전국과 이 4.3 여순까지를 아울러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탁통치, 우익들, 친일 세력이 주축이 된 우익, 한민당 세력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이 친일의 죄악들을 반공으로 바꿔치기 하는 대단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북청년단의 폭력은 정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는 것, 참담했다는 것. 여기에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북의 폭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 일관에서 이방근이 이 신세기 캬바레에서 서북을 팬 사건이 있었죠. 이건 나중에 3권, 4권에서 계속 나옵니다만은 서북의 폭력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사실 제주민중이 무장봉기에 호응했던 것, 그리고 이승만 단독정부에 저항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북의 무지막지한 폭력이었죠. 제주를 빨갱이 섬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부식 민주로 만들려고 하는 기획을 제주 민중들은 알아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서북의 폭력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남승지와 양준호가 얘기하는 부분을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남승지는 자신의 말을 믿고 있었다. 남승지는 무장봉기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준호라는 친구는 그렇지가 않죠. 양준호는 남승지의 선배입니다. 대단히 존경하고 또 양준호는 남승지를 사랑하죠. 이 남승지의 목표 중에 하나가, 공작 목표 중에 하나가 양준호를 비밀당원으로 포섭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제주도 도민들의 조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다. 사람들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민 스스로가 게릴라가 되어 서북 따위를 앞잡이로 내세운 지배 권력과 투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서북 무리의 무도한 횡포를 물리치려면 폭력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서북의 과거 일제강점기에도 없었던 폭력이 제주도민을 잠재적인 폭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폭력에는 폭력을, 비폭력으로 폭력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 더구나 해방된 이 땅에서 폭력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지 않은가. 남승지의 기분도 그러했고 양준호조차 서북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폭력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장봉기에는 사람의 영웅심을 부추기는 멋진 허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설 것인가. 그 정당성을 두고 양준호와 남승지는 의견을 달리하죠. 이방근은 더 깊은 회의와 허무에 허덕이기도 하죠. 허덕인다는 표현보다는 헤매기도 합니다. 네, 이 소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을 계속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북의 폭력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폭력적으로 응징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폭력적인 어떤 저항의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이방근처럼 신세기 이 캬바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업어치기로 해서 매다 꽂을 수는 있겠죠. 그 분풀이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할 땐 또 어찌 하겠습니까? 그 폭력이 권력을 등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화산도라는 소설의 특징입니다. 독자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게 합니다. 명료하게 대답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최용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최상화의 동생의 아들, 조카였죠. 최상화의 조카입니다. 지금은 광주에 있는 은행에서 잘 나가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용학이 이방근의 동생 이유원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삿날 다음 날인가요? 이 컴팩트, 화장품 있잖아요. 컴팩트를 들고 프로포즈를 하러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근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물론 이방근은 이 최상학을 대단히 못마땅해하죠. 볼까요? 여동생 유원도 본토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런 역겨운 말투는 쓰지 않는다. 이방근은 용납할 수 없었다. 댁은 서울말을 잘하시는군요. 서울에는 오래 계셨고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3, 4년은 있었습니다. 서울말 같은 건 노력하면 금방 몸에 익혀집니다. 물론 지금은 아시다시피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은행에 근무하는 관계로 저는 오로지 서울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아 터진 사투리를 버리고 만인이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표준말을 사용해야 할 신시대입니다. 언제까지나 지방주의라는 인습과 그 폐에 젖어서는 우리는 조국의 건설이라는 대사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신의 모어를 폐기처분하는 장면이죠. 또 많은 제주 사람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현경의 소설들, 순이삼촌이나 해룡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왜 자신의 모어를 지워야만 했는지, 엄마 젖을 빨면서 익힌 그 어머니 언어를 지워야만 했는지, 무지막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호적까지 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편견과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지점이죠. 사실 이 PPT 한 장만 가지고도 2시간 여러분에게 흥미진진하게 설명해도 모자랍니다. 짧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용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어를 내팽개쳤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고향도 팽개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시죠. 또 이 형은 나에게 이 지방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최근에 본적을 광주로 옮겼으니까 호적법상으로 보면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호적을 팠다는 거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중앙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제주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70년대 이후에는 호남 사람들이 호적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비참한 역사죠. 이 지역차별, 우리 역사의 깊은 상처들인데, 이 지역차별의 담론을 생산한 과정들을 우리는 추적해 들어가야 되죠. 그 지역차별을 위해서 정치 권력들이 어떤 식의 그 짓들을 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해서 제주, 여순, 광주는 이어집니다. 저는 이 세 지점을 내부 식민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합니다만은 기회 닿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학이라는 인물의 표준어 사용은 흥미진진하죠. 이 대작들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3장과 4장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만, 이거 말고도 이 이방근이 먹는 그 새끼회, 이 돼지의 그 새끼, 태어나지 않은 새끼를 회로 먹는 음식 있죠. 그리고 이방근의 그 술, 예찬, 론,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음식에 관한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자, 다음 볼까요? 네, 이게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7일에 발행됐고 배포는 28일날 배포됐죠.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완벽한 오보죠. 이 외신을 따랐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했다 그러는데 신탁 통치를 먼저 주장한 쪽은 미국이죠. 그럼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동아일보 오보 사태는 우리 언론사의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오보가 나가자마자 한민당, 동아일보 당시 사장이 고화 송진우였는데요. 한민당과 우익 세력들이 총결집해서 반탁으로 나서죠. 이 좌익 세력들은 초기에는 찬탁이었죠. 초기에는 반탁이었죠. 나중에 찬탁으로 돌아서지만 좌파들은 신탁 통치 의미를 나중에야 이해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이 우익들은 반탁으로 총결집합니다. 바로 이때 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반탁을 무기로 대대적으로 공세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승만은 46년 3월, 2월 3월 미국을 방문하죠. 그리고 46년 6월에 정읍선언을 통해서 단독 정부 수립을 예고합니다. 이 신탁 통치, 찬탁, 반탁, 우리 비극의 출발점이었고 그 출발점에 동아일보에 이 무지막지한 오보가 있었습니다. 고화 송진우는 나중에 신탁 통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우파들 설득한다 그러죠. 근데 설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송진우는 대단히 교양 있는 이 보수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시 도올 김용옥의 그 우린 너무 몰랐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우는 47년인가요? 이때 피살당하죠. 46년인가 7년에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구가 이 반탁의 맨 앞장에 섰었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이 화산도에서는 이방근의 이 상념을 빌어서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싼 이 논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탁 통치에 관한 모스크바 3상의 결정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소설에 말이죠. 꼼꼼하게 보시고
도올 선생의 우린 너무 몰랐다도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화산도의 이 내용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일 테고요. 역사와 문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여러분이 더 깊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쯤 하나죠.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네, 오늘 읽는 책의 야심찬 기획, 화산도 읽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